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리생 2 11화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좀 없는 편이고, 하지만 이제 모든 커플들이 예쁘게 잘 이루어지는 하여서 일반적인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송아가 본과 강의실에서 선물을 포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거 정말 서울의대 저 다닐 때도 본과 강의실이 이랬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 돼서 바뀌긴 했는데 이때 거 어떻게 이 고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의예과 2년. 근데 의예과는 당시에는 자연대학 소속으로 돼 있어서 그때는 이제 해화동이 아니라 저희 원래 서울대학교 있는 관악구에서 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찌끄러기잖아요. 정말 자연대가 아니라. 그래서 좀 많이 여기저기서 무시를 받는 과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과 2년을 지내고 나면 저희가 이제 본과를 가게 되고 본과는 해화동에서 보통 공부를 하게 되고요. 본과 1학년과 2학년은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의대 캠퍼스 딱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그 서울대 본과생들 쓰는 건물이 따로 있고요. 여기 본과 1학년이 쓰는 강의실 하나, 본과 2학년이 쓰는 강의실 하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동아리방들이 의대 동아리방들이 주로 쭉 있는 편이었어요. 굉장히 고증이 잘 돼서 제가 깜짝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였고요. 요새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본과 강의실을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최신 기계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출을 막기 위해서 뭐 전자적으로 뭐 체크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이것보다 굉장히 세련된 강의실로 변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뇌종양을 진단받은 환자가 오늘 입원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송화 선생님이 아마 오늘 입원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아, 여러분, 이게 정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당일날 입원이 가능했거든요. 조금 상태가 안 좋고 하면 바로 당일 입원이 되는데, 코로나가 온 이후로는 당일 입원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입원 환자나 아니면 입원 예정 환자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병원은 또 워낙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디제스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를 입원하려고 할 때 최근 3일 내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 코로나 검사는 병원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해도 결과서를 제출을 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최근 3일 안에 코로나 검사를 했고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라는 결과가 없으면은 입원을 당장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월요일 날 진료를 보고 월요일 날 입원합시다라고 얘기 드린 환자가 있으면 그분은 당일날 코로나 검사를 하고요. 11시 밤 그쯤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다음날 오후에 입원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입원이 코로나가 오면서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다음 장면은 이거 되게 이 우리 아랫연차 선생님이라서 굳이 화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말버릇은 저 진료 볼 때도 가끔 환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뜻한 게 아닌데 계속 말을 낮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친근함의 표현으로 그리고 이제 말 짧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습관 같습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상대방한테 필요 없는 반감을 좀 불러일으키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손해보는 거는 본인 자신이거든요. 뭐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거 뭐 좋지 않은 기분 주게 되면은 결국 하나 뭐 줄 것도 0.5개만 주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말버릇은 정말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 보고 눈에 거슬린다고 생각하면서 느낀 게 내가 이제 젊은 세대가 아니고 좀 꼰대 세대가 됐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음 장면이 조금 더 그랬는데 요새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은 굉장히 일할 때는 딱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일을 안 하도록 이제 전화기를 끈다든지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병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한 경험은 많이는 없지만 병원 안에서만큼은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의사가 정말 인턴을 제외하고는요. 자기 아무리 듀티 타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이 갈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튀었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환자 상태가 예상치 않게 안 좋아졌는데 그 전에 어떤 이벤트가 생겼는지 빨리 파악을 못 하잖아요. 이제 당직 선생님들은. 그럴 때 전화를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전화기 꺼버리고 이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 대응이 늦어지게 되고 지금도 추미애 선생님 뒤집어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 의사만큼은 정말 가급적이면은 물론 퇴근하면 연락을 안 하는 게 맞겠지만 연락을 드릴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힘들어도 연락을 좀 받는 게 서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젊은 세대가 아니라 꼰대 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턴이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듀티 맡은 환자가 잘 없고 시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공의 이상 레벨부터는 이런 마인드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장면 보면 여기서 이제 10분만 벤틸레이션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벤틸레이션 하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벤틸레이션이라는 게 환기를 뜻하는 거고요. 우리 그 인공호흡기 있잖아요. 인공호흡기를 저희가 보통 벤틸레이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의사들끼리 야 이거 좀 벤틸레이션 하자 얘기를 하면은 그냥 말로 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어딘가 풀겠다. 그래서 그거를 벤틸레이션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로 벤틸레이션 하는 분들도 있고 저번에 애리인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종이에 끄적끄적 만년필로 쓰면서 이제 벤틸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뭔가 스트레스를 풀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환자분 되게 좀 감동 있게 봤던 우리 NS 환자분 나왔는데요. 조영제를 너무 자주 쓰면 신장 기능이 안 좋으니까라는 얘기를 우리 송화 선생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CT 한번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CT 찍게 되면 조영제를 쓰는 CT가 있고 조영제를 안 쓰는 CT가 있어요. 조영제는 혈관이라든지 그런 부위를 조금 더 잘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장기가 동맥기에는 어떻고 그 다음에 정맥기에는 어떻고 문맥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 양상을 볼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한 CT는 보통 조영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물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조영제가 굉장히 좀 부작용이 많습니다. 일단 아마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영제가 처음 딱 들어가면요. 여기 회음부부터 시작해서 엄청 뜨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확 몸을 막 불길이 막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도 부작용 중에 하나지만 크게 위험한 부작용은 아니고요. 제일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은 조영제가 신장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이 괜찮은 분들에게는 CT를 찍는 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경계선 이게 좀 좋지 않은 데로 넘어갈랑 말랑 하는 분이 잘못 조영제를 쓰게 되면은 신장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CT 찍고 바로 이게 발생하지는 않고요. CT 찍고 나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붓기 시작한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한 거를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 신장 기능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의사들이 CT만 찍는 게 아니라 CT 찍고 나서 링겔을 수액을 맞고 가도록 얘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조영제를 빨리 씻겨 내려가서 신독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하게 밝혀진 방법은 앞서 얘기 드린 수액 맞는 방법이 신장 기능 조영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외에 뭐 NAC라고 해서 항산화제 물질을 CT 찍기 전날, CT 찍는 날, CT 찍기 다음 날 이런 식으로 3일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무튼 수액 쓰는 거는 모든 교수님들이 다 하시는 것 같고 그 항산화제 먹는 거는 일부 교수님에 따라서는 요새는 또 안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귀찮게 CT만 안 찍고 이렇게 자꾸 닌겔까지 맞고 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신장 기능이 조금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지금 얘기 드린 조영제는 우리가 CT라든지 아니면은 혈관 조영술이라고 지금처럼 코일 같은 시술할 때 쓰는 그 조영제만 해당이 되고요. MRI 조영제는 또 신장 기능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MRI 조영제는 아주 드문 뭐 부작용 중에 뭐 섬유화 부작용 일으키는 게 있는데 그거는 훨씬 발생 빈도가 CT 조영제에 비해서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MRI 찍으시는 분들은 조영제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CT나 아니면 혈관 조영술에 쓰는 조영제는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다음 장면이고요. 여기 우리 이제 재활 계속 하고 있는 여자 환자분 얘기가 나오죠. 저는 사실 최근에 드는 생각이요. 우리나라 어쨌든 보험 재정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 보험 재정이 나중에는 이 간병 쪽으로 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간병을 오시는데 1차적으로는 가족들이 희생을 당할 때가 가장 많으세요. 그리고 간병이 짧은 시간이면 다들 괜찮은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 여러분 긴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말 모든 가족들이 지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아프게 되고 만성질환이 되게 되면 다른 가족이 거기를 다시 뭐 간병을 하느라 또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고 뭔가 도미노식으로 가정에 점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국가적으로 간병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으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은 이제 간병인이라고 하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간병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을 사용하면은 한 200에서 350만 원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괜히 뭐 국가에서 보험을 해주는, 그러니까 뭐 고가의 검사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검사는 모르겠는데, 사실 제 느낌에는 요새 굳이 보험을 안 해줘도 되는 검사들 중에 일부를 또 보험을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간병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의 케어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한테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면 이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간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분야는 아직 아무도 잘 제대로 제도가 안 되어 있고, 근데 사람들의 니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혹시 사업하실 생각이 있으면 이쪽으로 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회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SAH라고, 이분이 뇌 동맥류가 있어서 이제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지금 드래곤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나오잖아요. 뇌동맥류가 여러분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빨리 진단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 제가 이제 전임의 때 서울대병원에서 옆에 바로 카페가 있어요. 병원 안에. 카페에서 같은 의사 선생님들끼리 커피 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줄에 계셨던 어떤 보호자분이 갑자기 뭐가 계산이 잘 안 돼서 화를 확 내다가 순간 쓱 쓰러지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다 의사밖에 없었죠. 딱 해보니까 이제 펄스가 없어가지고 쓰러지자마자 바로 심폐소생술이 들어갔고, 뭐 그 카페에서 응급실까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1분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심폐소생술하면서 바로 옮겼으니까 거의 뭐 쓰러지신 분 중에는 초고속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그분도 결국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원인이 뭐였냐? 지금 얘기 드린 뇌동맥류가 갑자기 터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뇌동맥류는 정말 걸어다니는 폭탄이라는 말이 가장 맞고요. 어느 정도 이상 크기가 이제 커질수록 당연히 출혈 위험이 커지는데, 한 번 출혈하게 되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아무리 빨리 처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시는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실 때 크기가 좀 큰 뇌동맥류가 있으면 가급적 꼭 치료하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 환자분처럼 되면은 참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술이 또 합병증이 제로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확률 부분으로는 또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시술을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좀 많이 됐고요. 처음에 그래서 환자분도 왜 안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자분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뭐 암 진단 받은 것도 갑작스러우실 텐데, 또 시력 저하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셨겠어요. 그럴 때는 결국 기다려 드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안티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안티는 항생제를 뜻하고요. 우리가 항생제가 영어로 안티바이오틱스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이제 줄여서 안티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항생제는 해열제랑 다릅니다. 해열제는 먹자마자 6시간, 8시간 안에 바로 그냥 효과가 있잖아요. 탁 떨어지면서 몸이 편하고. 근데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균이 죽고 항생제 농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항생제의 어떤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있어야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열이 끓고 엄청 위험한 상황에서 항생제를 쓰고 나서 2시간 이후부터 왜 갑자기 계속 열이 계속 더 나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항생제 어차피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항생제를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항생제를 월요일 날 썼어요. 화요일 날 계속 열이 납니다. 근데 하루 만에 항생제를 보통 바꾸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 이틀 정도는 기다려서 항생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보통 바꾸는 거기 때문에요. 안티 항생제라는 게 해열제랑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절대 의사 선생님 볶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우리 외과 전공의 2년차 선생님이 도망갔던 에피소드가 나오죠. 다행히 우리 건 선생님 돌아오시긴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외부적 요인, 그리고 내부적 요인, 그리고 해결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 어느 직장이야 안 그런 곳이 없으냐마는 병원은 돈을 많이 버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 돈 많이 벌 것 같죠?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 과정에서 버는 돈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우리 보통 국가에서 진료 비용으로 딱 한정된, 그러니까 수가를 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과세가 아니라 그 뭐죠?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수익은 뭐 푸드코트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나는 편이지 진료에서 많이 나진 않습니다. 반면 의사들 인건비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엑스트라 의사, 예를 들어 뭔가 사고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충녀, 잉여 의사를 절대 뽑지 않습니다. 필요한 최소의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래서 교수마저도 예를 들면 우리 군인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전날 밤에 당직을 서면 뭐 그 다음날에 오전까지만 서고 퇴근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병원은 특히 교수는 이런 제도 없습니다. 뭐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36시간 연속 근무하는 게 뭐 일상적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우리 이익준 선생님 다쳤잖아요. 다쳤는데도 우리 김준환 선생님 제일 걱정 먼저 하는 게 근데 익준이 수술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걱정합니다. 취소가 안 되고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기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하셔서 이익준 선생님 그 수술을 대신해 주는데 대부분은 자기 전공 분야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대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익준 선생님 간이식 잘하시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병원에 이익준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간이식 많이 하지 않으실걸요. 그래서 의사가 한 번 아프면은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파가 매우 매우 커집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엄청 아플 때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있어요. 뭐 몸살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좀 생리통이 아주 심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아파도 아플 수가 없습니다. 몸살이 나도 뭐 정말 닌겔이나 아니면은 그 진통제를 주사로 맞아가면서 외래 본 적도 있고요. 아니면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고 말도 하기 힘든데 환자분들 예약된 사람들을 그날 취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하다 말고 뛰어내려가서 주사실에서 엉덩이 주사 맞고 다시 진료 가서 또 진료 보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교수 레벨이 이런 정도면 밑에 전공이나 아니면 전임이나 인턴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더 잉여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이 무너지면 우수수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전공의 때 이게 좀 심한데요. 저희가 전공의 트레이닝이 좀 빡세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항상 나거든요. 뭐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런데 위에서 이제 누가 갈구게 되면 특히 인격적 모독을 당하게 되면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지금 준하 선생님 말처럼 전공의 도망의 원인 제공 투탑이 결국 교수 아니면 민연차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갈구는 게 제일 심하고 단순히 어떤 의학적 지식을 잘못해서 혼나는 것보다는 뭐 어머니 아니면 부모님 호출 당해서 뭐 혼이 난다든지 아니면 아주 심한 욕설을 듣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헷가닥 이제 정신이 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전공의생들 대부분 잠을 못 자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막 정말 미칠 것 같고 이런 환경에서 막 욕 들어먹기 시작하면 에이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고요. 저도 사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내과 전공이 1년차 때 저희가 여름 휴가를 가면은 네, 두 명이 보통 한 병동을 보는데 한 명이 휴가를 가게 되면 나머지 한 명이 전체 병동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 일주일 동안 60명의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60명의 환자가 당연히 이제 경환, 아주 쉬운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60명 중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환자에서 계속 가서 봐야 되는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오도 내는 것조차 안 되던 그런 시점에 당연히 그러니까 빵꾸가 날 수밖에 없겠죠. 빵꾸 났던 거 하나 때문에 스테이션 앞에서 환자분들 보는 데서 교수님한테 크게 한번 혼이 났어요. 뭐 네가 뭐하러 뭐 머리가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었는데 그거 듣고 나니까 아 나가야 되겠다. 60명 보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나한테 지금 이렇게 강요하는 이 집단은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2시간 정도 사실 도망갔는데요. 2시간 도망간 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한숨 자고 오니까 좀 부끄럽고 다시 제정신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 여기 아마 신경외과 선생님이었는데 욕하시잖아요. 근데 이 정도 욕은 뭐 마음의 상처, 마상 입을 정도에도 해당이 못 됩니다. 훨씬 더 심한 욕하시는 교수님들 많으시고요. 뭐 쌍욕 안 들어가면 진짜 다행이죠. 그리고 근데 경험상 쌍욕이 너무 많이 섞여도 약간 이 세상 욕이 아니라 저 세상 욕처럼 느껴져서 내가 지금 욕을 듣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제 영상 보고 있는 전공이나 전임의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심하게 혼났던 경험 있으신 분들이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네. 저 얘기했잖아요. 1을 내가 잘못했으면 1만큼은 내가 혼나도 되는데 100까지 다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 사람 인격 문제인 거니까 절대 그것까지는 껴안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마음 약한 선생님들 중에는 환자가 안 좋아지면 이게 뭔가 나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때려쳐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희 지난달에 우리 돌았던 전공의 선생님이 굉장히 일 잘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환자가 그 과정 중에 치료 과정 중에 안 좋아지는 과정 중에 있었고 그걸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잘못이라고 받아들여서 나가려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담하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위에 또 전공의 선생님들, 전임의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전공의 선생님 잘 도닥여줘서 나가지 않게 되긴 했는데 마음이 여린 분일수록 이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전공의 때만 일어날 줄 알았고 교수가 되면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부끄럽지만 1년 전에 저도 사실은 교수를 그만둘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환자를 보다 보면 예측이 되게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측이 안 되게 갑자기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후자, 예측이 안 되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예측을 할 수 없었고 그 전에 사실은 필요한 거를 다 했지만 이걸 내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너무나 죄책감이 크고 이 환자가 혹시 나를 아니라 다른 의사를 만났더라면 살지 않았을까라는 별 생각까지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의사를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다가 그때 저희 전공의 선생님이 또 비슷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면 이 전공의 선생님한테까지 영향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진짜 정신줄 잡아내고 전공의 선생님들 잘 도닥거려서 지금은 잘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 병원 도망가고 싶고 힘들 때 우리가 결국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건데 1번이 결국 동기입니다. 뭐 동기들 다 있잖아. 뭐 저 미생에 보면은 동기들 살아 있던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의대 동기는 조금 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대부분 의대를 끝나고 나면 그 멤버 그대로 인턴, 그 멤버에서 많은 수가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지만 사실 그 직장 생활 중에 상당한 부분은 동기,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보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라뽀가 매우 긴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든 환경에 있어서 또 전우애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많이 힘들 때는 동기밖에 기댈 게 없기는 합니다. 저도 전공이 1년차, 2년차 때 정말 동기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고 실제로 당직이 아닌 날도 걱정돼서 서로 남아주면서 뭔가 힘들 때는 좀 백업을 해주고 이러면서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저랑 제일 이 카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카운터를 많이 썼던 당직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으로 가시긴 했는데 아무튼 그 오빠 힘들 때나 저 힘들 때나 서로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그 인연이 아주 잘 커져가지고요. 그분은 다행히 제 친구 베프랑 결혼을 해서 지금 행복한 삶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할 때마다 예전 얘기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밖에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원래 이 되게 소심한 산부인과 선생님 원래 환자 안 보려고 그러다가 이 아기가 극적으로 사는 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방언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뭔가 내가 뭐 해서 환자분이 좋아진다, 사람이 좋아지는 걸 보게 되면 당연히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이런 경험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씁쓸한 현실을 이렇게 환자 때문에 기쁜 거, 그다음에 환자 때문에 슬픈 거, 내지는 그만둬야 될 것 같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10대 1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명 환자 기쁜 게 한 명 환자 스트레스 받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 한 명 실수할 때 한 10명의 환자는 살려야 거의 비슷하게 멘탈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요새는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가지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전에는 어떻게든 내가 뭘 다 살려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의사는 결국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저 뭐 종교가 있긴 하지만 아주 뭐 깊지는 않은데요. 뭐 의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책임감이 없다고 느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도 사실은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전에 영상에도 남겼지만 좀 신의 뜻이 좌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커플들이 잘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좋은 하였는데 커플들에 대한 리뷰는 아마 다른
유튜브 선생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스리생도 벌써 한 두 개밖에 하나 이제 남아서 얼마 안 될 것 같네요.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 고생하셨어요.